청문회도 벌써 3번이나 했죠. 지적인 존재들이 지구에 와 있을 가능성은 전보다 좀 많이 높아졌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만일 이제 그런 존재들이 지구상에 와 있는데 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정체를 드러내지 않냐. 이런 질문이라면 컬처 쇼크? 그러니까 그 존재가 우리하고는 많은 게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냈을 때 인류가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 많이 비유하는 게 식민지 개척 시대에 과학적인 문물로 무장을 한 그런 개척자들이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괴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광활한 우주를 보며 한 번쯤 상상해봤을 만한 질문. 외계인은 과연 존재할까요? 오늘은 두 분의 물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외계인, UFO, 블랙홀 전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추지윤이라고 하고요.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석대학교 전기자동차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맹성열입니다. 근데 UFO 박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물리학과에 있는 김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우주 정말 넓고 광활하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 정말 우리만 존재를 할까요? 외계 생명체 실제로 존재하는 거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존재한다고 확신을 하는데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너무 누가 그랬죠? 그 공간의 낭비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직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없어요, 아직. 네. 교수님도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예. 저는 지구가 우주에서 아주 특별히 축복받은 위치에 있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당연히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럼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완전히 다른 형태일까요? 글쎄요. 그 확률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형태들이 그런 존재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닮은 존재들이 먼 우주에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좀 어려운, 쉽지 않은 가정이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비슷할 확률은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이 생명체, 지구 생명체는 탄소 기반이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실리콘 기반이나 다른 원소 기반의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서 이 탄소라는 이런 원소는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물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다른 어떤 원소보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분자 구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탄생하는 아주 기본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 우주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탄소 기반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행성에도 탄소가 존재하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이미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망원경으로 요즘 수준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그런 행성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성이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느냐, 또 심지어는 분자 그 단계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측 결과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근데 탄소 기반이라면 이제 유기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기무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유기물질이 다른 그 행성에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최근에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뭔가 생김새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탄소 기반이라는 점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같은 의견이실까요? 어떻게? 예, 맹성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일단 질문은 외계인이 존재하는가 하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 수준의 지적 생명체를 가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외계인,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하고
단순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질문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생물 수준의 그런 생명체들은 훨씬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거기서부터 고등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까지는 이제 예를 들면 지구에서는 뭐 수십억 년이 걸렸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진화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니까 훨씬 확률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적 생명체는 충분히 존재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적 생명체, 똑똑한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왜 우리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현재까지? 일단 그런 질문의 전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적인 존재가 지구에 와 있냐. 일단 와 있어야 뭐 나타나거나 말거나. 그렇죠. 근데 뭐 이 질문 갖고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주로 UFO 얘기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한 1950년대부터 굉장히 핫 이슈였고 그러다가 좀 잠잠했다가 최근에 2020년 그 이후부터 또 좀 시끄러운데 최근 청문회도 벌써 3번이나 했죠. 예, 그러는 와중에 일단 제가 느낌으로는 어떤 그런 지적인 존재들이 지구에 와 있을 가능성은 전보다 좀 많이 높아졌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예. 그래서 만일 이제 그런 존재들이 지구상에 와 있는데 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정체를 드러내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이라면, 네. 저는 일단 이른바 컬처 쇼크?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일단 우리하고는 많은 게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확 드러냈을 때 인류가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 그건 마치 이제 주로 많이 비유하는 게 우리 옛날 그 식민지 개척 시대에 상당한 과학적인 문물로 무장을 한 그런 개척자들이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괴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게 그런 개척자들이 좀 침략적인 성향이 있어서 괴멸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받은 어떤 쇼크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만일 그 어떤 우리보다 상당한 수준이 높은 우리보다 그런 외계인들이 존재하고 우리 지구에 와 있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런 고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인간이 충격을 받을까봐 얘네들이 잠깐 멈추고 그렇죠. 그걸 직접적인 그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렇게들 우리가 이제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 그런 측면들을 다루고 있죠. SF 영화에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김천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워낙 그 명선일 교수님이 UFO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여기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제부터가 좀 다르네요, 두 분이. 지구에 있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다. 네, 지구에 없다.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설명은 뭐 그냥 없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는데도 왜 지구에 오지 않은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가 있을 만한 곳이 지구에서 최소한 뭐 수십억 년 정도는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구에 도달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럼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여라도 뭐 지구를 발견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동기가 있느냐. 그게 뭐 물론 이건 제 인간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 동기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지구까지 왜 오고. 그렇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네. 뭐 그런 설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동기가 없기 때문에 안 와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UFO 박사로서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게 제 의무 같은데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외계 생명체가 우주에 어디 있느냐 현재 우리 과학 수준으로는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전제를 하면 오히려 더 쉬운 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일단 지구상에 우리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또 그것도 부정하는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단 우리 지구 말고 이 우리 태양계 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인근 태양계에서 어떤 그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확률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첫째는 네. 그것이 외부적인 어떤 개입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전제. 두 번째는 개입이 있을 경우. 근데 이 개입은 뭐냐? 아주 고도의 지적인 외계인이 실제로 생명체의 우주에서의 전파에 개입을 한다라는 또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생명체 발견할 확률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인데 사실 이런 주장은 아주 최근에 상당히 선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첫 번째의 가정 이 스스로 이 지구상에서 만약 그 생명체가 발생했다고 쳤을 때에도 우리가 지구상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게 우리 지구에서 얼마만큼 잘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명의 포자들이 외계로 나가고 그 우주를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을 잘 버텨서 인근에 있는 다른 행성으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나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런 쪽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금성에는 원래 금성이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생명체가 이제 살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표면은. 몇 도나 되나요? 글쎄, 갑자기 질문해서 글쎄요. 한 400~500도 이상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어서 본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라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와서 그 대기 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형태로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증거들이 뭐 발견됐다 그래서 한번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금성은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그런 이론이 좀 각광을 받게 됐고 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뭐 거기에 무슨 인공 구조물이 있니 없니 뭐 많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오히려 지구에서 가까운 쪽에 어떤 생명체를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르지 않냐. 막연하게 먼데 뭐 있을 거를 찾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최근에 세티라고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일단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쪽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굉장히 먼 데에서 그걸 찾는 어떤 외계 시그널을 찾는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우주고고학 그래갖고 어떤 외계인들이 태양계나 심지어는 우리 지구상에다가 증거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당했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분이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의 아비 록 교수라고요. 거기 학과장 한 10년씩 하고 했던 분인데 네. 과감하게 갑자기 이제 우리 지구 주변에서 그러니까 지구와 우리 태양계 안에서 네. 외계인의 흔적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이 하나는 실제로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에 관한 이론 중에 하나가 정향적 범균론이라고 그래서 DNA를 발견한 박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프랜시스 클릭 박사죠. 어떤 지적인 외계인들이 생명의 씨앗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뿌리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근거가 물론
그 후에 이제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긴 했지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요. 그 설계도가 단일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DNA 구조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니 만약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옛날 보면은 뭐 수프 이론이라고 그래갖고 충분한 유기물이 존재하고 뭐 외부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러면은 그 자발적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런 이론에 의하면은 조금 다른 특성의 생명체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기원이 단일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인간. 그렇죠. 뭐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뭐나 모든 것을 보면 그 설계도가 누군가가 단일하게 그게 뭐 자연이 될지 뭐 또는 어떤 아까 말한 외계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죠. 뭐 지구상에서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생명의 발화체들은 말하자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사멸됐고 오직 우리 현재 이 유전자만 이런 형태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했다. 근데 그런 주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왜 하나만 남았냐? 한 2개나 3개도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이것 때문에 아까 말한 뭔가 외계인들이 종자를 갖다가 지구에 심었다. 뭐 이런 주장이 상당히 이제 힘을 좀 받았고 그것 때문에 SF 영화도 그런 걸 전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 꽤 나왔죠. 뭐 최근에 나온 프로메테우스 뭐 이런 영화들이 되게 그런 거죠.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자, 그러면 외계인이 어쨌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좀 고등의 문명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네. 일단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 지적 생명체가 인간보다 더 똑똑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인간 그 진화 역사를 보면 뭐 길게 잡아도 몇백만 년 정도고 뭐 짧게 잡으면 뭐 몇십만 년 정도인데 그건 사실은 지구 전체 그 생명체 진화 역사에 비해 아주 짧은 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그 뭐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지적 생명체들이 반드시 지구하고 같은 수준에 있어야 될 이유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렇죠. 수십억 년 중에 딱 수백만 년에 딱 같이 맞춰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보다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생명체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더 월등하게 지능이 좋은 그런 생명체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생명체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네. 그 기본 전제는 지적 생명체가 있다. 있다는 전제 하에. 있다면 그렇다. 그렇다. 같은 의견이실까요, 교수님? 예, 이론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카르다쇼프 문명은 뭔가요? 예, 그 카르다쇼프라는 천문학자죠. 러시아. 네. 그분이 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 척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명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에너지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어느 행성, 자기들이 태어난 행성의 에너지를 100%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그 에너지의 기원이 되는 항성의 에너지를 이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은하단 정도의 에너지 활용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우리 현재 문명 기준으로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얼척이 없다. 핵도 없다. 아직 우리가 우리는 네. 행성 수준의 그 에너지도 제대로 다 못 쓰죠. 못 쓰고 있고 네. 항성 수준은 그것보다 엄청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행성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뭘까요? 뭐 자원, 지하 자원 뭐 이런 것들을 네. 하고 뭐 자체에서 나오는 뭐죠? 화산 활동에 이런 데서 나오는 온천 뭐 이런 것도 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성 수준이라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 요즘 이제 태양광 뭐 해갖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거에 쓸 수 있는 거에는 아주 그건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수준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걸 행성 수준의 에너지를 100% 쓸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고 항성 수준이라면 뭐 그 현재 상상할 수 없는데 은하 수준까지 쓸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신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류가 사실은 중요한 게 네. 우리 인류 역사에 해온 발달 단계를 해서 쭉 연장선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SF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외계에서 온,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의 그런 문제를 상정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죠. 현재 우리 개념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로 따지면 절대 먼 우주 여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항성 수준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은하를 식민지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더 말할 수 없고 항성 수준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 우리 태양이 하나의 엄청난 수소 폭탄이죠. 네. 그것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정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은하계 중심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상대성 이론으로 해서 1960년도에 칼 세이건이 그 계산을 해서 논문을 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그 쓰는 에너지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주선이 항상 우리 중력 가속도 정도, 그 정도 가속도로 계속 가속을 해서 이동을 하면, 네. 충분히 한 20년 안에 우리 은하계 중심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논문에 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직도 그 논문지에 실려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엉터리 논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수준만 돼도 우리 말하자면 은하 식민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거기에 어떤 그 지적 생명체가 직접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인 일종의 뭐 드론 우주선 또 왜냐하면 지적인 어떤 AI가 탑재된 그래서 그게 전에 폰 노이만의 기계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1940년대에 그렇게 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 장치가 실제로 우리 그 은하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을 쭉 다니면서 자원을 채취하고 자기 복제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문명을 전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카르다쇼프의 네.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이제 이런 외계인이 이제 우리 지구에 왔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격려가 되죠. 예, 저도 그래서 많이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구로 가라 생각만 해도 우주선이 움직여가지고 지구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사실은 뭐 그런 분류가 현실적이냐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보통 이제 그런 문명 분류를 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그 항성 수준의 문명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 다이슨 구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다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상을 한 적이 있냐면 그 태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 궤도 전체를 구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다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이런 걸 상상해봤는데 그럼 이제 그야말로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지구에서 흡수해가지고 활용하는 거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항성 문명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사실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 이제 뭐 은하 중심까지 이제 뭐 우주선이 간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기계를 태워가지고 보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기계는 뭐 수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보내면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사람이 가는 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죠. 계속해서 그 가속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 위험한 곳을 피해 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갔다가 돌아올 때 네. 가는 데는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그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별로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갈 수 있고 이런 게 사실 괜찮은데 갔다가 돌아오고 나면 그 지구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 있어요. 그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뭐 딸이 더 나이를 많이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자원을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면 지구는 그때 이미 멸망하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비관론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외계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오히려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론을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고요?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네. 질문을 제가 살짝 바꾸면 네.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인공지능이냐? 내가 AI인가? 예, 내가 GPT? 예. 그러니까 내가 AI여가지고 지금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막 둘러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상현실이고 생각하고 있는 나조차도 가상현실 속에 있는 존재이고 그다음 실체가 없고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챗GPT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냐 이게 시뮬레이션 우주냐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사실 뭐 이런 생각은 고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뭐 비슷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플라톤이 저 옛날에 뭐 동굴의 비유 이런 걸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네. 뭐 이제 고대 중국에서도 이제 장자가 뭐 나비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뭐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네. 뭐 데카르트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악마가 장난을 쳐가지고 거짓을 집어넣기 때문에 뭐 잘못된 정보를 내가 얻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나는 진짜인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게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뇌에 그 사람을 이제 뭐 생체를 뽑아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뇌 속에 이제 그 가짜 정보를 주입해서 가상현실을 보여주고 뭐 이제 그런 영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우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매트릭스를 보면 이제 뇌는 진짜잖아요. 네. 생각하고 있는 그건 이제 가짜지만 뇌는 진짜인데 시뮬레이션 우주는 그 뇌조차도 가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이 이제 최근에 뭐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한 20년 정도쯤 전에 보스트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공식적으로 이제 논문을 써서 제기함으로써 이제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그 논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충분히 발전했다고 치고, 네. 그럴 때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면, 우리 우주를 완전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그런 문명이 만약에 생겨났다고 치면,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포기할 거냐? 포기를 한다면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가 없는 거고, 네. 포기를 안 한다면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시뮬레이션을 안 한 우주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가상 속에 있는 그런 우주가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그럼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한 번만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아니면 시뮬레이션 속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수,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실체 현실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네. 시뮬레이션 된 우주는 거의 무한에 가깝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시뮬레이션 우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은 네. 사실은 인류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기 전에 그냥 멸망해버린다. 핵전쟁 같은 걸로. 네.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해가지고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물론 어느 것이 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까지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면 그러면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논리입니다. 와,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론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과학이 어느 쪽이냐를 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철학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해 볼 만하지만 네.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쟁은 사실 아무 의미 없다. 왜 그러냐? 네.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그 과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실증주의예요. 아, 네. 그래서 사실 데카르트도 엄청 고민하고 했지만 그 사람은 관념론자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도적으로 해갖고 이제 실증주의가 됐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들은 다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실증주의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해서 확인해서 검증해서 확인되는 것만 참으로 받아들이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 이론은 검증 불가.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꿈을 아주 심하게 재밌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 꿈속에 내가 난지, 지금 내가 진짜고 꿈속에 그것이 가짜인지 네. 아주 심하게 재밌는 꿈을 꿨더니 한 1, 2분 동안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네. 그게 꿈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살아온 기간이 훨씬 기니까 그때 그거는 정말 리얼했지만 꿈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네. 어쨌든 현재 기준이 나고 내가 그걸 판단해요. 설령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나는 실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이거는 나중에 죽고 나서 그때 하늘나라 가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누가, 왜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까요? 본래 이 시뮬레이션 우주의 아이디어는 네. 그러니까 인류가 뭐 계속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사이에 뭐 인류도 많이 진화를 하고 했겠죠.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머나먼 미래에 그 인류의 후손들이 뭐 그 사람들도 당연히 뭐 그 과거 그 역사를 뭐 연구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동기에 의해서 즉 과거를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본래 그 처음 나온 아이디어고요. 네. 근데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그 어떤 세상, 그게 이제 참된 실제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가 뭐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챗GPT 막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네. 그냥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시뮬레이션 이론하면 첫 번째 가설이 일단 중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먼 후손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한다. 근데 이제 그것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컴퓨터 문명이 계속 발전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자, 근데 그런 주장에서 어떤 모순점이라고 그럴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그런 주장이 어디하고 맞닿아 있냐면은 이 실리콘 기반의 어떤 그런 거기에 의식이 깃들 수 있다, 영혼이 깃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생명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탄소 기반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도 거기서 발생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어떤 의식 형태를 실리콘 기반의 어떤 시스템에다가 전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요런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가능하냐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루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건 좀 약간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뭐 엄청나게 뇌를 활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의식을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 인터넷까지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진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탄소 기반으로 돼 있는 의식 수용체에서 실리콘 기반의 의식 수용체로 이게 자유롭게 호환 가능성이 있냐.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 매트리스라는 영화도 보면 인간을 완전히 컴퓨터 그 장치에다 녹여놓은 게 아니라 탄소 기반의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네.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쓰고 또 거기에 의식을 컴퓨터하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상현실과 계속 인터랙트하게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전히 탄소 기반의 어떤 생명체 의식이 실리콘 기반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고 그건 좀 아닐 것 같다 이런 쪽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우리 후손들이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아까 엄청난 예를 들어서 은하 수준의 에너지를 네.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갖고 그들이 만약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들은 아마도 컴퓨터 자체도 탄소 기반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전사도 가능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시뮬레이션 이론에 입각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가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전원 꺼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끄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픽셀 우주론 이런 이론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어떤 것들을 제시하냐면 네. 물리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이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그 길이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길이의 그 가장 짧은 길이가 있어서 그냥 보통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시간도 이제 가장 짧은 그러니까 틱틱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이제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냥 짧은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치 컴퓨터에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이제 한 픽셀 한 픽셀 해가지고 디지털로 만드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그 양자역학을 보면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 우주의 한 가지 증거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죠. 예, 뭐 근데 그게 뭐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라서 예, 그게 뭐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정도는 뭐 그 정도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한 말이겠죠?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것이라는 확률이 그 정도 된다. 전에 그 피라밋이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언젠가 저 한번 나와서 그런 거 관련해서 네. 피라밋 얘기를 언제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반박할 거고요. 네. 이 문제도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일단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철학적으로는 상당히 좀 흥미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대부분은 이제 좀 이건 헛소리다 이렇게 많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학자들은 실증주의 기반에서 지금까지 트레이닝 받아왔고 그렇게 또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고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뮬레이션 이론에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뭐 공간 이런 건 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저희가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아프다, 사랑한다, 이런 감정, 눈물이 난다.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이제 아까 맹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식을 그 컴퓨터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재현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전제를 하면 이제 그렇다면 그런 감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의식을 컴퓨터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설령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감정 같은 것조차도 시뮬레이션 된 거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그럼 정말 의미가 없는 거냐 하는 것도 다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은 그걸 진짜로 믿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건 진짜 감정인 거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상상 속의 얘기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전혀 떨어뜨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 우주는 말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뭔가 그 과학적인 냄새를 풍기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세상을 만들고 뭐 이런 건데 그 신이 그냥 그 시뮬레이션 시키고 있는 어떤 다른 존재인 거죠. 뭐 우리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외계 문명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유물론과 유신론 이거를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합쳐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긴 하네요. 시뮬레이션 이론 이야기 해봤고요. 네, 아무리 시뮬레이션 그런 이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다. 진짜로 믿고 살자. 네, 저희 세 번째 UFO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도 하죠. 이 UFO 정말 있는 걸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 걸까요? 그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는 본래 의미로 얘기를 하면 확인은 안 됐지만 날아가는 게 뭔가 있다. 뭐 그거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거기에 외계인 뭐 이런 거하고 결부시키면 그건 모르겠다.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 정부가 이 UFO가 있다는 걸 알고도 숨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외계인의 그 우주선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 김찬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네. 현재 우리 과학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 뭔가 규명이 좀 안 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쭉 청문회 하는 거 뭐 이런 것 쭉 보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정확히 정체를 몰라서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이거는 팩트 같아요, 거의. 예. 아니, 저 그런 거 봤거든요. 예전에 막 사진에 외계인의 뭐 시체다 이러면서 뭐 미국에서 밝힌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가짜로 밝혀졌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뭐 입을 다물라고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숨기고 있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음모론이죠. 음모론에 대해서는 네. 또 선을 좀 그어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나 뭐 이런 쪽에서 네. 맞으면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음모론에 관해서 은폐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미 해군의 조종사들이나 또는 그 레이더에 포착된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뭐 숨길 수밖에 없죠. 그 자신들이 모른다는 거를 이렇게 알리는 거는 굉장히 그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음모론에 관한 거는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는 그런 음모론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그런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이른바 역정보 전략 네. 그런 걸 좀 쓰는 것 같긴 해요. 예. 최근에 미군에서 그 UFO 영상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저도 그런 영상 본 것 같은데 원형의 그 물체가 그럼 UFO였을까요? 뭔지 모르니까 UFO죠. 미확인이니까. 그러면 정부나 군대는 이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몰라요. 그건 제가 확실히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UFO 단체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30년이 넘는데 이제 전에 한국 UFO 연구 협회 뭐 이런 데도 몸담고 있었고 요즘은 이제 한국 UAP 학회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전에 보면은 이제 그 정부에다가 그 관련해서 어떤 UFO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면 거기서 답을 이제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군사 훈련과 관계 없다고 해서 알아낸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UFO에 대해서 일단 관심도 없고
그리고 별로 알고 싶은 게 없다. 별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군 조종사가 UFO 목격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중요한 훈련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상부에 보고를 보통 안 하려고 해요. 그 잘못했다가 이제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된 정보도 올라가질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의 그런 현역 조종사들이 목격한 그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그런 정보기관 또는 군에 보고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연구자잖아요. 네. 저한테 오히려 더 중요하고 정확한 내용들이 보고되는 걸 보면 우리 국가에서는 별로 이쪽 부분에서 하는 게 없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거기는 이미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었고 그걸 1969년까지 공식적인 미 공군의 그 UFO 전담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상당한 정보를 이제 모았고 그것을 나름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민간 과학자들이 한 2년 가까이 해서 분석을 해서 백서를 냅니다. 콘던 레포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백서를 보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UFO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도 뭔가 연구할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워낙 두껍고 네. 근데 그거를 총괄했던 그 에드워드 콘던 교수가 결론을 네. 우린 보통 책의 결론을 맨 뒤에 넣는데 백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이 맨 앞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왜죠? 상당히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정부에서 아마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우리 국가 보고서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 내용은 상당히 전문가가 고심해서 썼는데 결론은 이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히나 요새는 그냥 사람들이 그 기사 제목만 보잖아요. 내용은 아니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앞에만 읽고 예. 아무 관련 없군 이러고 그냥 넘겨버리는.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UFO가 만약에 있다면 뭐 비행기처럼 열이 감지된다거나 아니면 뭐 전파가 감지된다거나 뭐 이럴까요? 아니면은 감지가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그러니까 이걸 여전히 이제 미확인이라고 이제 전제하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게 감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그 국방부에서 청문회 같은 데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종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어떤 기술이 거기 있다. 스텔스. 근데 그걸 스텔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네. 좀 더 다른 일반인들은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표현을 써서 네.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스텔스라고 하면 우리 선입견으로 단지 그 형태, 견고한 형태가 이제 레이더에서 이렇게 안 되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미국 그 청문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당연히 그 정도의 기동력을 발휘하려면 현재 이 대기 중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비행체가 구동할 수 있는 아주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당연히 나와야 될 그 열, 아까 말씀드린 그 열을 안 보이게끔 차단하는 기술, 뭐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형체를 보였다 안 보였다 그것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절대 그게 이제 외계인이라고 관련시키진 않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열어놨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점 미국의 어떤 적대적인 어떤 세력, 적성국가 또는 뭐 어떤 그런 조직과도 관계가 있을 것처럼 해서 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3번 청문회 중에 첫 번째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 차관인가 누군가가 답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기술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텔스 기능보다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후속적으로 뭔가 그 얘기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뭐 열을 안 보이게 차단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연구실에서는 아마 유사한 그걸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번 미 해군에서 보고된 그런 정도 성능까지가 나올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좀 많죠. 그러니까 계속 좀 약간 모호하게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서 나온 기술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뭔가 UFO에 대해서 어쨌든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좀 숨기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교수님은 UFO 그 영상 혹시 보셨죠? 예, 가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게 이제 조작된 게 아닌가. 조작 예, 가능성. 조작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모든 게 조작된 건 아니겠지만 예, 상당히 많은 것들이 조작됐거나 아니면 무슨 광학 현상이거나 그래서 이제 없는 게 거기 화면에 잡히는 거죠. 네. 예, 뭐 아니면 그 무슨 빠른 속도로 날아가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카메라를 돌리면 그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영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명이 되지 않는 것들은 뭐 몇 개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뭐 렌즈에 뭐가 붙어 있어서 그게 뭐 UFO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카메라 렌즈에 붙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한테 이제 그 UFO 동영상 찍었다 해서 네. 오는 것 중에 보면 네. 날파리가 많아요. 아, 바로 앞에 지나가면요 엄청나게 빠른 뭔가가 지나간 것 같고 그런 건 어떻게 날파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첫 보면 알아요. 이건 날파리군. 이렇게. 일단 이제 어느 경우는 아예 그냥 아주 진짜 노골적으로 이건 날파리인데 네. 그 본인은 이게 UFO라고 우겨서 아주 힘든 경우도 있고 한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거 아까도 우리 김찬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미국 당국에서 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몇 가지 동영상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틱택 동영상이라고. 아마 자료 동영상을 한번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만 놓고만 보면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 자체가 사실 거기 잡혀 있는 것이 상당 시간 동안에는 이제 정확히 그게 뭔지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물론 공중에 그렇게 부양하고 있으면서 그러려면 상당한 어떤 그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네. 그런 데 대한 틱택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어떤 분출되는 그런 열 네. 같은 게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일단 잘 안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순간에 굉장한 속도로 갑자기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져요. 그럴 때는 분명히 뭔가 분출이 있어야 될, 네. 우리 대기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제트 분출이 됐건 로켓 분출이 됐건 뭐 우리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군사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어떤 고도의 기술이 개입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단지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다른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게 진짜 우리 손가락처럼 생긴 거예요. 네. 그게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잡힌 거고요. 실제로는 그 좀 더 긴 얘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게 우주에서 대기로 진입하는 게 그 탄도 미사일 포착하기 위한 레이더망에 잡혔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대기 중으로 들어와서 상당한 8만 피트 정도 상공부터 이제 순양함에 있었던 그 상당히 고성능 레이더에 포착이 돼서 그게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것들이 또 레이더에 잡혔는데 그 자료 또한 이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포착하고서 그 순양함 이름이 프린스턴호인데 당시에 훈련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4년이고 니미츠라는 항공모함과 프린스턴을 비롯한 그 순양함 몇 척 그리고 이제 루이스빌이라는 이제 잠수함까지 입체적인 어떤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프린스턴호에서 먼저 포착을 했고 그것을 당시 훈련 중이던 편대 보통 2대가 이제 조를 이뤄서 편대 비행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알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 추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 근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 있는 그런 틱택을 목격을 하고 2대 중에 한 대는 2만 피트 상공에서 선회 비행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한 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려가죠. 그랬더니 요 놈이 요렇게 있던 놈이 이제 이 내려오는 거를 감지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는 같이 치킨 게임을 했죠. 근데 이 조종사가 엄청나게 보니까 간이 간땡이가 분. 네. 그러니까 진짜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계속 돌진한 거더라고요. 네. 또 어느 순간 얘가 졌어. UFO한테 이겼어, 이 사람은. 그래서 훈장을 줘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프린스턴호의 레이더에서 이제 다시 포착을 했고, 그래서 이동해서 가 있는 걸 다시 다른 비행기에다 알려갖고 가서 동영상을 찍은 거야. 스토리가 길죠. 그게 그럼 공개된 그 틱택 영상인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루이스빌이라는 잠수함의 소나로 그놈이 어느 순간에 내려와갖고 아마 바닷속에서도 좀 다녔나 봐요. 그걸 또 소나로 잡은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그때 그걸 실제로 조사했던 나름 상당히 그 권위 있는 분이 그 책으로 그걸 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다 검증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우주에서 대기로 진입했던 그 관련 레이더 자료, 그 다음에 아까 8만 피트에서 바다까지 내리꽂힐 때 그 레이더 자료, 그 다음에 조종사들이 가서 목격했던 내용은 청문회에서 이미 나와갖고 그걸 다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어떤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증언이니까 사실 신빙성이 좀 떨어지죠. 그것만 갖고는. 아마 그러니까 그냥 청문회에 이렇게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레이더 자료는 지금 아직도 공개가 되지 있지 않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거 소나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청문회에서 그 민주당의 크리스티나 무르티라는 민주당 의원이 관련된 질문을 해요. 아마 어서 제보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미 해군의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UFO에 관한 그걸 센서로 그걸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공개 청문회고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필히 자료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If you believe we have crashed craft, stated earlier, do we have the bodies of the pilots who piloted this craft? As I've stated publicly already in my News Nation interview, biologics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Yeah. Were they, I gues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o that are currently still on the program. And was this documentary evidence, this video, photos, eyewitness? Like, how would that be determined? The specific documentation I would have to talk to you in a skiff about. 그 얘기 질문을 답을 하지 않고 이건 비공개로 갑시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석연찮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 우주에서 움직이는 어떤 UFO가 있다. 대기 중에서도 움직인다. 바닷속에서도 움직인다. 그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 상원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그 1948년부터 69년까지 미 공군의 그 UFO 조사하는 그 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미 해군에서 팀이 지금 그게 생겼어. 2021년인가 만들어졌고 AARO라는 그 전담 팀이 만들어졌고요. 그 팀이 만들어질 때 그 AARO가 반드시 조사해야 될 그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UAP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직전, 그 전까지는 UAP라는 게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그래갖고 말 그대로 굉장히 그거는 보편적이고 상당히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였거든요. 근데 이 AARO를 만들면서 UAP라는 그 용어 자체를 의미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Unidentified
에로스페이스 언더시 페노메나. 그러니까 항공 우주 해저 현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서 대기 중으로 내려왔다 바닷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게 움직이는 뭐 그런 거를 조사해라. 그런 특명이 내려졌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원래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미 공군에서 그거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로 미국의 본토에서의 문제였어요. 미 공군기지 근처 뭐 이런 쪽에서 UFO들이 막 목격이 돼갖고 난리가 나니까 당연히 공군에서 그걸 조사했던 거죠. 네. 근데 요즘은 미 본토에서라기보다는 주로 요즘에 미국에서 전쟁을 하거나 하는 패턴은 주로 왜냐하면 전 세계를 무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순양함, 잠수함, 그런 항공모함에 있는 저 비행기들, 전투기들 이게 이제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그 주변에서 많이 UFO가 목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만들어진 AARO도 아마도 주로 업무가 해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주로 항공모함과 관련해서 나타난 UFO들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죠. 교수님 덧붙이실 말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뭐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아직 설명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음에 이 책을 하나 줄 테니까 읽어보고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책 홍보도 하고. 근데 정말 막 날아다니다가 바다로 들어갔다가 했던 게 인간이 만든 거라면 너무 이제 현재의 미국, 그러니까 지구상의 현재 그 최강대국 하면 미국, 러시아, 뭐 중국 그 정도잖아요. 우리도 강대국이에요. 세계 군사 5대 강국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갖고 있는 군사 기술 중에 그 정도 역량을 낼 수 있는 거는 발꿈치도 못 쫓아가는 수준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아까 쉽게 얘기했지만 우주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대기 중을 막 다니다가 물속까지 다니다가 다시 나와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거는 현재로 상상조차 못하는 게 우리가 우주 계획해서 지금 가장 그 골머리를 썩는 게 뭐냐면 대기를 뚫고 우주 바깥에 나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 나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거 만들어서 그거를 비교적 싸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기술조차도 좀 아직까지도 원시적인 단계예요. 그렇게 일단은 조그만 본체 작은 거 하나 우주로 내보내기 위해서 실제로 쓰는 연료 질량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겨우 조그만 거 하나 내보낼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전에 요즘은 더 이상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 셔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자체로 조종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자유낙하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이미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없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술은 일단 들어와서 움직이다가 다시 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다시 말해서 아까 그 틱택이라는 게 어림되는 길이가 뭐 한 20-30m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디서는 40-50m라고도 하지만 되게 작은 거죠 사실상. 근데 그게 굉장한 속도로 우주에서 들어와 갖고 물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대기 중을 쉽게 빠져서 움직인다.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려면 그 안에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이제 핵 융합 에너지 뭐 이 정도 뭐 핵 분열 에너지도 뭐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을 근데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핵 분열을 이용하잖아요. 네. 그걸 쓰는 수준이 굉장히 그것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 분열하면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를 바로바로 그 동력원으로 쓰거나 또는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말하자면 컨트롤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그걸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뭐 이래갖고 에너지를 굉장히 조금씩 빠져나오게 해갖고 그것도 원시적인 그 수력 발전 그걸 가동해서 이제 동력화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그런 틱택이 움직이는 게 만약 핵 분열 또는 핵 융합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핵폭탄을 계속 터뜨리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돼. 그 정도로 순간적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관, 그런 방식의 추진을 우리 인류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현재로는 좀 하자면 허황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 아까 말한 레이더나 소나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민간 그 이쪽의 그 권위자들이 실제로 그걸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를 실제로 조사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고 기록은 남길 것 같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당국에서 빨리 그 데이터를 민간한테 공개해라.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순전히 그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핵분열이나 핵융합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우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중에 떠 있는 어떤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내보내야 돼요. 네. 그 전체 그래서 이제 그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야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혹은 가속시킬 때도 이제 반드시 그 반작용으로 뭔가 반대급부를 반대쪽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법칙을 깨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주의 근본 법칙을 깨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뭐 외계 문명이 뭐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 우주의 근본 법칙 자체를 깰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 같은 보통의 보수적인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짜 어떤 비행 물체가 에너지를 내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네. 뭔가 다른 일이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네. 예, 이제 그거 못 보니까 그냥 막연히 추측을 하고 할 뿐이죠. 데이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좀 전에 김찬주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강 뭔지 이해가 됐는데 그 말하자면 뭐 반중력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을 집어넣어서 반중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물리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현재 물리 법칙 안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였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아까 분출물 얘기가 나왔지만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죠. 그 핵 융합을 해서 뭔가 그 안에서 터지고 뭔가를 바깥으로 밀어내서 이제 그 추동력을 얻거나 뭐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 이제 보조적으로 아주 강력한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제 또 뭐 그런 제어를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UFO의 행동 패턴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예.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서 더 흥미롭고 재밌는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UFO 여기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블랙홀. 블랙홀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체부터 전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블랙홀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그런 천체가 블랙홀이다. 그래서 이제 빛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블랙홀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빛을 우주에 있는 모든 빛을 다 빨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빨아들일 수 있는 경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경계 바깥에서는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보통 사람들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의 크기를 얘기를 하면 그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19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이때 이제 그 슈바르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였었는데 처음엔 아인슈타인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떻게 형성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별이 있는데 네. 별은 이제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안에 그러니까 그 연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고 그 압력으로 이제 별의 크기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안으로 모여들려고 하고 네. 그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이제 안에 있는 그 핵 반응인데
거기서 연료를 다 소모하고 나면 그 별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 중력 때문에 이제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너무나 세게 수축을 하면 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게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빵 터지고 그러면 이제 남는 그 잔해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본래 별이 크다면 블랙홀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별의 최후 진화 단계로 이제 블랙홀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태양 같은 별은 사실은 그 질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블랙홀이 형성되진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태양보다 한 뭐 10배, 12배 이 정도 그 큰 그런 별들이 블랙홀이 되는 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에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블랙홀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형성되는 방법은 우주 초기에 이제 빅뱅에 의해서 우리 우주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빵 하고 우주가 터지면 그때 그야말로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응집돼 있다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밀도도 높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균일하게 밀도가 똑같은 상태가 아니고 어디는 약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고 어디는 약간 적게 모여 있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력이 강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천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주 초기에 빅뱅과 함께 생겨난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원시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블랙홀이 또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형성되는 블랙홀은 우주에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도 그 굉장히 많은 은하 중에 하나거든요. 네. 현재 보통 한 수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이제 전체 우주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은하 하나하나마다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그 초대질량, 굉장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은하마다 그 내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블랙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에도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있다는 게 이미 최근에 관측됐죠. 예, 확정된 사실이죠. 사진이 나왔어요. 예. 정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 중심에는 한 태양 질량이 한 430만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인가 그때 그 지구 전역에 있는 망원경 8개인가 9개인가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 게 그냥 찰칵하고 찍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데이터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 컴퓨터로 재구성을 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블랙홀 그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빨려갈 수도 있나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 빨려가기는 힘들 거고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은하 중심하고 우리 태양하고는 한 27,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은하 중심을 주위로 이제 우리가 계속 태양이 빙빙 돌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빨려 들어가진 않고 현재는 그냥 돌고 있는 상태이죠. 다행이네요. 그럼 블랙홀 안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막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누구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상상을 하면요. 블랙홀이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주선 같은 게 빨려 들어가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찍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카메라의 관점에서 그게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러면 우주선이 그 블랙홀로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는데 사실은 그 블랙홀 근처에 가면 중력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거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도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나오는 빛이 바깥에 있는 관찰자, 그러니까 카메라나 지구까지 오려면 굉장히 말하자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선이 아까 얘기한 블랙홀의 그 경계, 사건의 지평선으로 영원히 빨려 들어가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망할 때까지 그걸 못 보고요. 그냥 어떤 식으로 보냐면 사건의 지평선에 우주선이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빛이 결국은 점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바깥에서 관찰하는 사람의 관점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빨려 들어가는 우주선을 그럼 어떻게 느끼느냐? 네. 사건의 지평선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기는 들어갔다는 것조차도 못 느끼고 그냥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들어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블랙홀을 이제 설명하는 일반 행성성 이론이 네. 블랙홀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잘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중력이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좁은 영역이어서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양자역학의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중력하고 그러니까 그 일반 상승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결합한 이론이 필요한데 아직 몰라요, 그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네. 그냥 일반 상승성 이론만 적용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네. 빨리 들어가면 그 안에 그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거기가 우주의 끝인데 시간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우주선은 우주가 망하고 그냥 끝이에요. 아.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특이점에서는 더 이상 물리법칙도 적용되지 않고 그런 데라서 일반성 이론만 적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거기 들어갔을 때 승무원들이 죽냐 사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작은 블랙홀, 그러니까 그 별, 아까 그 태양보다 약간 큰 그런 이제 별이 폭발한 다음에 만들어진 블랙홀은 상대로 작잖아요. 네. 거기에 되니까 작으니까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근처로 가면 중력이 아주 심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구 표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한참 위로 올라간 뭐 몇만 킬로미터 이렇게 올라간 그 우주 공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구 표면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 세거든요. 네. 우주 위로 올라가면 지구까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천체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중력의 세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랙홀도 가까이 있으면 블랙홀이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고 블랙홀에서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블랙홀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거든요. 네. 근데 블랙홀은 워낙 중력이 세고 그 근처에서 중력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아까 그 별 정도의 크기에서 만들어진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으로 가까이 가면 거기서는 중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그 우주선이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머리부터 떨어진다고 하면 머리는 더 중력이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발은 뒤에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세게 잡아당기니까 머리는 앞으로 쭉 빨려 들어가고 다리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찢어지는 거죠. 위아래로 길게 몸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스파게티처럼 바뀐다. 스파게티화라고 해요. 쭉 늘어나. 네, 쭉 늘어나는 거죠. 국수가락처럼 쭉 늘어나가지고 네. 가는 실처럼 바뀌다가 이제 그러다가 뭐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죠. 좀 말하자면 그 옛날 형벌제도 중에 거열형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네 그냥. 쭉 늘리는. 예, 그게 이제 그 별에서부터 만들어진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은하의 중심 네. 정도인 그런 초대 질량 블랙홀은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은하의 블랙홀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수성도 삼켜버릴 정도의 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크기라서 고기 사건의 지평선 근처로 가면 상대적으로 중력의 변화가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 정도 뭐 길이는 중력의 변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요. 아무 느낌도 없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블랙홀이 클수록 안전하게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고 이제 블랙홀 중심으로 향하면 그때는 뭐 여지없이 여전히 또 이제 그렇게 스파게티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막 어디 다른 차원이랑 연결되고 막 타임머신 기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상향성 이론만 적용하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찢어지느냐 들어간 다음에 찢어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찢어진다 이런. 결국에는 죽는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칼 세이건이 실제로 그 컨택트라는 소설을 써서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블랙홀 비슷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먼 우주까지 여행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네. 그걸 칼 세이건이 처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칼 세이건은 천체 물리학자가 아니라 행성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식이 없어요. 블랙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블랙홀이라고 상정을 해서 대강 그때 아마 그 시기에 그 소설 쓸 때가 1980년대 초였는데 뭐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블랙홀과 화이트홀 해갖고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간다. 그럼 저 멀리 떨어진 우주에 막 이런 이제 SF 그런 소설도 나오고 할 때라 아마 그걸 그냥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근데 이건 좀 너무 찝찝해. 그래갖고
킵손이라고 최근에 노벨상도 받고 한 그하고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문을 구했어요. 소설에다가 요 내용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아까처럼 찢어지지 않고 뭐 그런 거 없냐. 그래서 나온 게 웜홀 이론. 근데 사실 그 웜홀이라는 이론이 그 전에 아인슈타인이 그 아이디어가 그 이전에 이미 나왔긴 했어요. 근데 그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었던 상황인데 킵손이 그걸 갖고서 실제로 우주여행을 하는데 웜홀 여행 뭐 이런 컨셉으로 나름 연구를 해서 나중에 피지컬 리뷰 레터스 뭐 이런 데다가 논문도 써요. 근데 그 논문의 서론에 보면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외계인들이 만약 있다면 가능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썼는데 난 그런 물리학 논문에서 그런 얘기 쓴 건 처음 봐요. 근데 나름 그래서 그 웜홀 이론이라는 걸 개발했고 이제 보면 그걸 갖고서 사실 그 인터스텔라 그 영화도 그분의 그 아이디어를 갖고서 아마 자문도 해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물리적인 얘기는 우리 김천주 교수님한테. 사실은 바깥에서 보면 그 웜홀과 블랙홀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 기존에 나왔던 블랙홀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1930년대인가요? 그때 그 만들어낸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수학적으로 최대한 블랙홀을 확장을 해보면 블랙홀 연결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게 수학적으로 이제 가능해요. 근데 그 웜홀은 그걸 웜홀이라고 부르는데 그 웜홀은 사실은 통과할 수 없는 웜홀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그 입구가 닫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통과할 수 없는 특이점을 만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최근 연구는 그게 통과할 수도 있는 웜홀, 그런 웜홀도 가능하다 이런 연구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칼 세이건이 그 킵손한테 이제 우주여행할 때 뭐 그 웜홀을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걸 사실 아까 그 소설에 써먹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킵손이 그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웜홀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만들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썼고 그래서 그게 한동안 또 유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웜홀은 입구가 두 개거든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고 뭐 두 개가 있는데 그 웜홀의 입구를 꼭 같은 시기에 이렇게 연결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하나는 뭐 과거에, 하나는 미래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 가지고 과거로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물론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일단 웜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입구에 하나를 과거로 보낼 수는 없어요. 미래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래에 사는 사람이 과거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웜홀을 만든 시점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 웜홀을 만든 사람이 더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시간 여행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웜홀을 만들어도 과거로는 못 가요.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혹은 미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의 우리로 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웜홀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한때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그런 웜홀을 만들려면 그 보통의 물질로는 안 되고 그 아주 특이한 물질이 필요하다. 뭐 그래 특이 물질을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모르겠다. 뭐 잘 만들어야 돼.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이용하면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아주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또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웜홀조차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거의 증명이 돼서 이제 그 공상과학에 나온 웜홀은 힘들고 사실상 힘들고 그래서 이제 공상과학 그 소설가들을 좀 이렇게 좌절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현재는 그런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능해져서 그런 웜홀이 생겼어요. 그럼 교수님은 타임머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실 타임머신은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네. 미래로 가는 건 지금도 가능해요. 그래요? 예. 그 상대성 이론의 효과 중에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시간 팽창 효과라고 하는데요. 정지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움직이면 무조건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네.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면 손가락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현실인 게 우리 GPS가 그거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요? 시간 지연이 실제로 사실이야. 예.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은 무조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력이 강한 곳에 갔다 오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요. 블랙홀 근처에 갔다 오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우주선에 탄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우주여행을 하고 갔다 왔더니 지구나 세상 전체가 100년이 흘렀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타임머신은 있고요. 미래로 근데 단지 그건 미래로만 갈 수 있어요. 과거로는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거의 빛의 속도로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만든다면 네. 그걸 타고 미래로 가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면 전 네. 당연히 가고 싶죠. 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워낙 각박하고 살기가 힘들면 그러니까 뭐 저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는 무슨 콜럼버스처럼 네. 뭐 미래로 한번 가보는 거죠. 왔는데 다 망하고 없어. 갔는데 다 망하고 없으면 또 더 미래로 가는 거고. 아,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 좋은 곳을 찾아가서 깨지고 계속 미래로 가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저도 갈 것 같아요. 교수님도? 나는 탐험가 정신으로, 네. 예, 뭐, 꼭 엄청 좋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되나, 네. 보러 한번 가고 싶어요. 다 같이 가는 걸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럼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오. 그러면 이제 그 시대마다 살기 좋은 시대가 있고 살기 힘든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다시 살기 힘든 시대가 되고. 결국에는.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좋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두 교수님 모시고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분씩 소감 나눠주시죠. 예, 사실 저는 이런 유튜브 방송이 처음인데요. 네. 생각보다 훨씬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예, 저는 심심하면 하는 게 유튜브 방송이라 좀 그렇긴 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찐 물리학자이신, 네, 김천주 교수님하고 같이 함께 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근데 사실, 우리 김천주 교수님은 이 우주 말고도 일반적인 물리 쪽에 다양한 토픽을 갖고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원래 물리들 다 싫어하거든. 다 물리는데 나도 약간 좀 물렸는데 그걸 되게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뻥을 치시는 걸 보면 지금 UFO 얘기하시는 걸 다 믿어. 연이돼. 그래도 이제 UFO 얘기는 계속 하기로 네. 또 조만간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더 다양한 이야기 나중에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